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6월의 시작인데 이번 주는 이거래일이 휴장이 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격적인 6월장 시작은 아마 다음 주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로 이번 주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말 사이 마감된 뉴욕장에서는 관세 노이즈가 꽤 큰 영향을 줬고요. 5월에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던 뉴욕장 그리고 국내 증시 일정 부분 단기 상승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섹터별로도 많이 오른 섹터와 전혀 가지 못했던 섹터에 대해서 함께 경계감과 기대감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들려왔던 뉴욕장의 이슈들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울다가 웃다가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이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에 주목했습니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미중 회담, 양국은 90일간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인하하는 데 합의를 했죠. 그런데 중국이 이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위반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금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증시가 장중에 낙폭을 확대하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낙폭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거든요. 장 후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추가적으로 대중관세를 물리려는 것은 아니다. 시진핑 주석과 통화로 해결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을 달랬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지표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PCE 물가지수 3월에 전년 대비 2.3%에서 이번에 2.1%로 둔화,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94%대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 예비치보다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던 한편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 같은가 하는 사람들의 예상은 6%대로 하향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10년물 금리가 2bp 가까이 하락했다는 점 역시도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5월 한 달간 시장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다우지수가 3.9%, S&P 500 6.2%, 나스닥이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한 달을 보냈습니다. 통상적으로 sell in May and go away, 5월엔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의 시장이 이렇게 화끈하게 오르는 경우는 아주 레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월의 급등은 향후 강세장의 예고편이다라는 흥미로운 분석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카슨그룹의 라이언 데트릭 분석가의 자료인데요. 1985년부터 지금까지 5월에 시장이 5% 이상 급등한 케이스, 이번을 제외하고 딱 6번밖에 없었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장이 어땠는가?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그리고 1년 이후의 추이까지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1년 후가 되겠습니다. 상승 시장이 오를 확률은 100%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1년 후에 빠졌던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얼만큼 올랐는가 보니까 1년 동안 평균 20% 가까운 급등 흐름을 가져갔더라라는 겁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 100% 확률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 1년 동안의 강세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업종별 분위기를 볼 텐데요. 이날은 보시면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주들, 테슬라가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라고 발언했던 그 순간에 장중에는 5% 넘게 급락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자 낙폭이 그나마 줄여진 채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중국 안에서 화웨이 칩의 구매량이 중국 기업들로부터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나중에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하더라도 그래서 엔비디아의 칩이 본격적으로 다시 수출이 재개된다 할지라도 화웨이가 이미 시장의 파일을 어느 정도 차지함으로 인해서 이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꾸준하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애플의 주가는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이 뉴스가 나왔죠. 4월 중국 안에서 해외 브랜드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50만 대 늘어났습니다. 애플이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충격을 줬었는데 이번 달에는 0.6% 반등 흐름을 가져가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팔란티어의 주가가 이날 7.7%나 뛰어 올랐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주요 기관의 민감 기록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여기에는 이민과 사회보장, IRS 등의 데이터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날의 급등으로 인해서 팔란티어의 시가총액 이제 3,10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게 됐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30위를 달성했고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인 2,700억 달러보다도 훨씬 높은 마켓캡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 밖에는 이날 이쪽에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등 필수 소비자를 판매하는 기업들 그리고 통신주들, 전기를 보급하는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경기와 무관하게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업종들이 올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 밖에 특징주들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나왔던 쪽이 바로 철강주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US 스틸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에 철강 관세,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시행 일자는 6월 4일, 그러니까 당장 이번 주부터이고요. 당연히 미국의 철강 업체들은 수혜 기대감 속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립스가 33%, 뉴코어가 13%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자동차주들 혹은 건설 관련주들은 원가 상승 우려감 속에 시간에 하락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정규장에서는 자동차주들 특히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빅3 업체들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감세안, 그 감세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고 만약에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된다면 내연기관차의 구매가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테슬라, 엘버말, 루시드, 리비안 등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이었다는 점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라이 릴리의 경우에는 통증 치료제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서 사이트원 테라퓨틱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일부 월가 분석가들이 비만약에 대한 낙관적인 뷰를 제시하면서 목표가 $1,000 선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노보노디스크 등의 관련주들 다 함께 올랐다라는 특징도 이날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장 랩업을 마무리해 보고요. 이날 국내 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민영 앵커 받아주시죠. 지난 금요일 국내장은 여러 가지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을 차익 실현 명분으로 작용하면서 관세 이슈 등에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하락이었죠. 관세 불확실성이 재점화됐고 환율이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증시는 코스피가 한 달여 사이에 10% 이상 오른 점에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죠. 그래서 차익 실현이 자극됐고요. 자동차, 방산, 원전, 엔터, 반도체 소부장, 지주사까지도 이날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4월 산업 생산에서 소비 투자 역시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물 경기 회복이 여전히 더디다라는 점 또한 좀 빌미가 되는 모습이었죠. 금요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지수는 크게 힘낼 요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양지수 모두 떨어졌죠. 버텼던 쪽에서 살펴본다면 이날 국채금리 등도 하락했었고 금통위에서 지난주 금리도 낮췄었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금리의 반응을 보이면서 아스코 일정과 같이 호흡을 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혹은 비만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나이백이나 대웅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종근당 등의 종목들 강세였고요. 신재생 쪽이 이날 올랐는데요. 그날 아침 연결고리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대선 공약 관련한 신재생 일부 반응의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었는데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프리마켓에서부터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통신 장비주가 정말 갑작스럽게 이날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임박했고 국내 업체들이 이를 통해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하나증권 김홍식 연구원의 보고서에 이 섹터가 모처럼 강하게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KMW 이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1,000원대로 단숨에 돌파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RFHIC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인텔리안 테크까지 통신 장비 이슈로 강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처럼 반응을 보인 통신 장비 왜 올라갔는가 내용들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들을 모아봤습니다. 앞서 봤던 대로 미국의 주파수 경매, 미국에서는 요즘 신규 주파수 발굴이 필요하다라는 지속적인 언급이 있었고요. 미국에서 지금 쓰고 있는 주파수가 2026년 6월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통신망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쯤에 새롭게 경매가 완료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국내 통신 장비사가 진출 가능성이 높고 미국을 토대로 실적이 호전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날 때마침 과기부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국경 간 공급하는 협정 3건에 대해서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내년 말까지 무인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내겠다. 결국 우주 이야기가 통신 쪽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6G 때문입니다. 6G 같은 경우는 위성과 지상의 통합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이슈가 통신망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합망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이 묶어볼 수 있는 호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당에서 대선 후보의 통신정책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당분리 과세나 자사주 원칙적 소각 기대가 통신 쪽에 영향을 주고 있고 2030년까지 6G 상용화 목표 각각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통신 장비단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이 이슈들이 맞물려서 통신 장비주 올라갔고요. 또 우주 관련한 종목들도 앞서 보셨다시피 인텔리안 테크 그리고 LK 삼양, 태웅은 요즘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세 섹터의 호재가 같이 엮이면서 분위기를 좀 타고 있죠. 배당의 이슈로 봤을 때 배당주로서 통신주도 볼만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탄력도 측면에서 통신주에 쉽게 손이 안 나가긴 하죠. 그런데 지주사들 올라가는 거 보고 그러다 보면 이런 쪽도 언젠간 그런 흐름이 나올까라는 기대도 괜히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보게 됩니다. 이날 금요일의 이슈는 통신 장비단으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그 이후에 KMW에 대해서 목표가 올렸습니다. 15,000원을 제시하기도 했네요. 지난 금요일 11,000원대에서 끝났는데 모처럼 이쪽이 정말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과 꼴등 각각 체크가 필요할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증권의 주말 사이 업데이트된 보고서였습니다. 코스피가 상반기에 수익률이 플러스인 경우에 상반기 수익률 1등은 하반기에 좀 언더퍼폼을 했고 꼴등은 오히려 아웃퍼폼을 했다. 그냥 오르는 게 이제 부담스러워서 내려가고 정말 못 오른 게 못 간 것에 공감이 돼서 올라간다. 이런 느낌인 거죠. 반대로 코스피가 상반기에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상반기 주도 업종이 3분기에도 흐름을 좋게 유지했다라는데 이번 상반기는 거의 플러스인 경우로 확정이 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상반기 수익 1등은 이제 슬슬 부담을 느끼는 시기, 그리고 맨 밑단에 있는 섹터들은 한번
번쯤 아웃퍼폼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교차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등이 어디일까 봤더니 일단 지난 금요일까지 시세로 5월까지로 봤을 때는 방산이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이라고 하는데 우주항공은 오른 게 거의 없으니 방산에 좀 집중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하나증권은 방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보자라는 목소리이고 못 갔던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상관없이 2, 3, 4, 5위권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가 유지됐다라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기계, 조선, 유틸리티 이런 쪽에서 중간 등수에서 좋은 종목들을 뽑아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섹터에서 좋은 종목을 뽑아낸 것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흐름을 되새겨봤을 때 대선 이후 3개월간 꾸준했던 주가 수익은 통신, 은행, 반도체, 소부장이었고 PBR이 낮은 지주사도 관심이 간다라고 두루두루 섹터에 대한 언급이 있기도 했었네요. 자, 앞서 통신 장비, 통신 얘기가 계속해서 조금 연결이 되고 있긴 합니다. 자, 5월을 보내면서 이제 주말에 수출입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지난주 일정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데이터가 추가가 됐죠. 5월 수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4개월 만에 월간 수출액 감소가 있었고요. 대미 수출액도 8% 좀 줄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진했던 가운데 반도체 쪽은 굳건하게 수출 실적을 또다시 세워나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수출이 좋았던 쪽이 어디였나라고 들여다보죠. D램, 낸드, CCL 쪽들 도드라졌습니다. 그러면 D램, 낸드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지만 이러한 수출 데이터 뉴스가 이들 두 업체에게는 참 작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CCL 하면 우리 두산이죠. 두산이 5월 달에만 한 60% 올랐습니다. CCL 모멘텀, 엔비디아 이슈, 그리고 지주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부각됐기 때문인데 이 수출 데이터 이슈가 또 뭐 영향을 줄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보죠. 그리고 톡신과 필러 쪽 수출 괜찮았고요. 확실히 최근에 주가 흐름 좋았던 쪽이 수출 데이터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강관 쪽에서는 눈에 띄는 건 강관 쪽의 수출 데이터가 좋았다라는 점이고요. 뷰티 쪽에서는 화장품 쪽인데 색조 쪽이 유독 괜찮았습니다. 다른 쪽은 약간 YOY 기준으로 살짝 수치가 막 기록적인 데이터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색조 쪽은 그래도 MOM 기준, YOY 기준으로 괜찮았고 유럽 중동향 수출이 좋았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유럽 쪽으로 얘기했을 때는 또 APR, 실리콘투 이런 얘기 많이 나눠봤었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받게 될지 봐야겠죠. 라면과 소스 쪽에서도 일부 흐름 좋았었고요. 변압기 쪽 이번에 또 괜찮았습니다. 역대급 수출 금액을 달성하고 있는 초고압 변압기 라인들 LGD 현대엘렉트릭, 효선중공업, LS일렉트릭, 일진전기까지 성과가 좋았고요. 자동차 타이어사들 전반적으로 수출 개선이 눈에 띄었고 해상용 안테나에서 인텔리안테크 양호했습니다. 알루미늄 파우치, 알루미늄 박 2차 전지단에서는 막 크게 임팩트 있게 영향을 준 것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율촌화학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알루미늄 파우치 라인이 비교적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뚜렷하게 관심 줄 곳이 없으면 수출입 데이터 등을 좀 눈여겨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느 쪽이 시장이 다시 한번 점수를 주게 될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자, 이렇게 수출입 데이터까지 살펴봤고요.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건 뷰티 쪽. 뷰티는 사실 수출입 데이터는 YOY 기준으로는 약간 좀 둔화됩니다만 그래도 미국향 수출은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점, 유럽과 중동으로 수출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수출 데이터가 계속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적 경계, 그러니까 지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인접국가 중심에서 일부 미국이었다면 지금은 미국과 유럽, 중동으로 영역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력이 올라가고 있죠. 외국인은 달바글로벌을 엄청나게 매수하면서 달바글로벌 상승에 거의 압도적인 진두지휘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 이상의 급등을 기록했고 수급적으로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런 달바글로벌처럼 승무원 리스트, 이런 브랜드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 파마리서치, APR, VT 등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시선이 꽤 많습니다. 선수기와
많이들 진출하면 진출할수록 좋아지는 ODM사들, 코스맥스 하반기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관세 압박이 있기는 하나 가격 전가가 용이하기 때문에 관세 타격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도 너무 비싼 제품이 아니어서 오히려 일부 가격이 좀 올라도 원래 좋아하던 화장품은 계속 쓴다라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 밸류체인은 이 정도 언제나 보여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최근에 상장한 달바글로벌 하나 추가한 것 정도입니다. 참고용으로 살펴주시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주요 섹터에 대한 흐름들 짚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흐름 속에서 주말 사이 미국장 내용을 더해보시죠. 오락가락 관세 이슈가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이번에는 철강 쪽의 관세를 2배로 올린다라는 소식에 EU에서 그에 대한 보복 맞불 관세 얘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이제 관세 부담 우려가 좀 더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상호 관세를 약간 노이즈가 끼게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 그러면 품목별로 각 산업별로 따로 때려야겠다라고 해서 무역 몇 조 이렇게 찾아서 개별적인 부과를 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일단 시작을 철강 쪽에 때려버린 거고요. 그렇게 되면 철강 값이 올라간다. 그 과정에서 이것을 원재료로 쓰는 자동차 혹은 건설 등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는 불만이 많죠. 히토류 가지고 중국이 제대로 수출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낄 수 있다라는 우려,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겠죠. 물론 시진핑과 트럼프의 통화 이후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자, 기술 제재에 대한 확대 우려가 나오자 엔비디아 등이 하락했고요. 테슬라도 영향을 받으면서 떨어졌죠. 일론 머스크가 너무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있다 이런 노이즈도 끼면서 테슬라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슈 반영해서 미국장은 약보합의 혼조를 기록했고요.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이러한 이슈에 섞어서 소화해 나가는 모습이겠죠. 아직은 관세 이슈에 더 민감한 시장입니다. 얼른 엔비디아, 테슬라 혹은 다른 빅테크 등 종목 이슈로 관심을 좀 모아줄 만한 요소가 필요하네요. 이제부터는 관세 이슈로 인해서 우리 데이터를 바라볼 때 조금 변동을 감안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관세가 미중 관세 7월까지는 일단 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선주문하는 물량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 너무나 큰 데이터에 대한 낙관론을 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찌 될지는 보시죠. 자, 뉴욕장의 분위기, 우리 시장에는 중립 이하 정도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네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쉬지 않죠. 지속적인 얘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인데요. 다음 주에 발표할 복수의 행정명령에 드론에 대한 추가 규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 드론 기업들이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가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판매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 번 더 이것을 막아서는 요소인 거죠. 그리고 미국 드론 기업에 대한 지원까지 같이 내놓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드론에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될까 거기에 대한 고민으로 일단 드론 관련주들 에이럭스 등을 넣어놓긴 했으니까요. 테마용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들려왔던 주말 사이 뉴스들 살펴봤고요. 이제 연결고리로 넘어가 보시죠. 지수는 코스피가 2750을 제대로 돌파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이상 2900까지 열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죠. 물론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피로감은 높은 상황입니다. 자, 벼랑 끝에서 매달려 있는 섹터들도 이제는 슬슬 하반기를 준비하며 관심을 갖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정말 어렵죠. 많이 오른 섹터를 차익 실현하고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둔다라는
된다는 게요. 단발적인 트레이딩 이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지워주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복이 가능한 섹터들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관세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나 건설, 원자재 쪽 부담을 안고 있는 이 분야들이 어떤 시세를 내는지 좀 보셔야 되고요. 반도체는 사실 이슈 측면이나 시세 측면으로 봤을 때 막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름 어찌 보면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답답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같이 날아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수출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공장 하반기에 신규 팹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모처럼 신규 장비 모멘텀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바가 있었죠. 그러면 반도체 진영이 관심을 받게 된다면 여전히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그 안에 신규 팹에 깔리는 반도체 장비단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저희 출연자들이 꽤 많이 얘기했던 종목군들이라서 오늘 시간 허락하면 반도체 장비에 좀 초점 맞춰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주, 건설, 조선, 화장품, 원전 이런 쪽이 조정이 나온다면 제 랠리는 어떤 관점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정남 차장님과 이야기 풀어보겠고요. 트렌드 측면에서는 앞서 봤던 화장품, 서브 섹터에서는 수출이 좋았던 쪽, 아니면 바이오의 개별 모멘텀, 테마에서는 안보 테마로 볼 수 있는 드론이나 로봇 쪽을 같이 넣어봤습니다. 갑자기 왜 또 로봇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모처럼 로봇의 스토리를 다시 꺼내봅니다. 결국 AI의 최종 목적지는 로봇이고 방산이고 자율주행이다. 그래서 옵티머스, 로보택시 이런 쪽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는 거겠죠. 그런 로봇의 그 스토리 속에서 빅테크와 국내 대기업들은 치열한 경쟁과 투자를 하고 있고요. 로봇이 필요한 여러 요소는 인력 부족, 고령화, 높은 인건비, 저출산 혹은 노동자 보호,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부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불 다 끄고 로봇만 돌아다니는 다크 팩토리 얘기 얼마 전에 해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로봇에 대한 스토리는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태계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삼성, LG, 현대차, 그리고 SK 등에서 각각의 로봇 업체들을 인수하고 품에 안으면서 본인들의 로봇 사업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세계 곳곳에서 국내 로봇 부품사들에 대한 관심도도 일부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봇 밸류체인 넘겨보시죠. 사실 수급적으로 요즘에 크게 관심은 못 받고 있습니다. 수급을 다 돌려보니까 뚜렷하게 외국인 기관 수급이 동시 유입되고 있는 쪽이 좀 부재하더라고요. 그나마 괜찮았던 쪽을 보신다면 하이젠 R&M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고요. 연기금과 사모펀드에서 하이젠 R&M에 대한 매수세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조금 이런 수급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로보티즈나 하이젠 R&M 정도가 메이저 수급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관심이 좀 크게 몰리는 때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중국 휴장이고요. 한국의 수출입 통계 내용이 어떻게 소화되는가, 철강 관세 이슈의 소화 여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ISM 제조업 하면 국내 반도체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챙겨보셔야 되고요. 내일은 우리 휴장이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 경제 지표 같이 나올 것이고요. 목요일 ECB 통화정책회의, 금요일은 한국의 현충일 휴장, 미국의 고용보고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도 같이 호흡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나 앵커 오늘은 어떤 섹터 집중적으로 살펴봐 주시나요? 네, 이번에는 K 콘텐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동안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주말 사이에 또 한 번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도 약간은 흔들리는 양상을 나타냈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관세의 영향이 덜한 쪽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이슈들을 살펴봐야 할지 살펴볼 텐데 일단 이러한 헤드라인이 있었죠. 미중 관세 전쟁이
다시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대피처로 K-콘텐츠를 바라볼 수 있을까? K-콘텐츠는 이 관세 무풍지대로 여러 번 언급이 됐던 섹터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가늠해 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서 어떠한 부분들을 봐야 할지, 과연 이 K 콘텐츠 종목들이 온실이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일 기준으로 상승했거나 아니면은 콘텐츠 관련 종목들 내에서 봐야 하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전일 상승률을 정리해 봤습니다. 콘텐츠리 중앙이 7%대로 강세를 기록했었고요. 삼주엔터도 7.4%대의 강세, 스튜디오 드래곤은 많이는 아니지만 1.4%가량 오르는 모습 기록이 됐습니다. 반면에 삼성출판사는 8%대의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이 콘텐츠리 중앙과 삼주엔터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일본과 미국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플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출판사는 이제 아기상어로 유명한 부분과 관련해서 연관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 핑크퐁이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보유 지분 16%를 갖고 있는 만큼 뭔가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차익 매물이 급하게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는 이제 웹툰 관련 종목들 정리를 해본 건데 대선 공약에 이제 웹툰 정책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기 때문에 참고해보시라는 차원에서만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지수 자체가 연초 대비 10%가량 상승해주는 모습을 기록했기 때문에 K-콘텐츠 관련 종목들 다시금 눈여겨봐야 할 때인지 하반기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일 상승률 살펴봤는데요. 이제 내일이 바로 대선 날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될 텐데 그 안에서 콘텐츠 관련한 공약도 여당, 야당 모두 다 공통적으로 내밀고 있는 쪽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방송과 미디어 법제 개선, 콘텐츠 산업 진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또 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점들이 지금 공약으로 내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를 통해 확보한 80억 원이라는 자금을 이 AI 번역 기술 개발 등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렇게 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각국 시청자 친화적 K-콘텐츠 더빙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해외로 송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해외에 우리나라 K-콘텐츠를 많이 알리겠다라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 공약이 대선에서도 내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떠한 부분들을 또 봐야 하는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일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일단 외국계 IB들이 담고 있는 종목들을 통해서 또 힌트를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외국계 IB가 담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들 세 가지로 간추려 볼 수가 있었는데 K뷰티, 엔터 콘텐츠, 그리고 조선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항목은 모두 다 트럼프 관세 영향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히 영국계 IB인 JP모건 시큐리티즈 PLC는 삼주엔터 보유 지분 비율을 5%를 넘기는 모습을 기록을 했는데 이 보유 주식 수가 44만 8,750주를 기록했는데 이는 20일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JP모건 시큐리티즈가 삼주엔터에 대한 보유 지분 비율을 5% 이상으로 지금 늘리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주엔터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정말 폭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유 지분을 늘렸다는 것 자체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삼주엔터 어떤 점들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봐야 하는지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올해 들어서한 거의 500% 상승하는 정말 굉장한 주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삼주엔터입니다. 그리고 이 삼주엔터는 핫쇼핑, 티니핑으로 유명하고 아가들한테도 진짜 인기가 많은데 지금 아가들한테만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주식
주식 자체는 부모님들한테도 인기가 참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파산핑 아닌 효도핑, 부모님은 부자핑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을 살펴보시면 1분기 연결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 모두 다 좋은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제 라이선스 매출액과 해외 매출액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티니핑이라는 라이선스를 통해서 지금 기록한 매출액 자체가 전년 대비 103%나 증가하면서 76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해외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서 제품 그리고 라이선스 매출 호조를 기록했고 일본의 MD 판매를 본격화하면서 113억 원이라는 숫자가 매출액으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전년 대비 증가한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지금 한 2분기 동안만 이렇게 호조세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마 본격적인 성장은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롯데웰푸드라든지 클리오, CU, 스파오 등 코스메틱, 그리고 F&B, 패션 이러한 여러 브랜드들과 함께 IP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현대차와 기아 타이거즈, SM 엔터테인먼트, 데브 시스터즈 등과 함께 또 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브랜드 협업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G 엔터에 대해서 봤는데 대신증권에서는 3G 엔터가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을 포함해서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외 확장을 본격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추후에 미국 진출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매출이 어느 정도로 성장하는지에 따라서 또 한 번 실적이 잘 찍히게 될 것이고 주가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고요. 3G 엔터 CEO는 2025년은 글로벌 확장 및 타깃 연령층 상향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책정을 한 만큼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대감을 갖고 주가는 또 어떤 방향성을 택하게 될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G 엔터, 지금 주름을 꽉 잡고 있는 3G 엔터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K 콘텐츠 하면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6월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6월 27일에 오징어 게임 3가 개봉을 할 예정인데 그래서 오징어 게임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12월 27일에 외신들의 혹평을 받으면서 하한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즈빅 스튜디오라든지 덱스터, 쇼박스 같은 종목들도 이때 외신들의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평가를 받았었냐면 이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시즌2가 이야기 자체가 많이 정체가 돼 있다라고 혹평을 날렸었고 USA 투데이도 시즌2가 시즌1과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고 독창성이 사라졌다라면서 안 좋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징어 게임 3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방향성을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에 메인 예고편을 공개를 했거든요. 현지 시간 기준 31일 투둠 2025에서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는데 6시간 만에 조회수 350만 회를 넘겼다는 데이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번 메인 예고편을 보고서 시즌2는 진짜 그냥 브릿지 역할을 했던 거구나.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는 시즌3에서 이어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내비추는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3를 통해서 주가도 반전을 도모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징어 게임 관련 종목들 앞으로 어떤 시세를 연출해내는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을 하고 나서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한 30%를 살짝 넘기는 상승률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게 바닥을 찍고 조금씩 매집을 해나가는 흔적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27일 개봉을 한다는 점까지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최근에 콘텐츠리 중앙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국보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TP는 17,000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 대비 21%가량 목표가를 상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점들을 눈여겨보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일단 JTBC의 주요 드라마 시청률이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예능 분야에서도 지금 시청률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옥시부인전 인기가 진짜 많았는데 이 시청률은 13%대를 넘겼었고 협상의 기술도 10%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도 8%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정말 양호한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성적표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박보검 나오는 굿보이가 첫방을 했는데 이것 또한 첫방에서 시청률 4%를 넘겼다고 합니다. 지금 성과 자체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굿보이만으로 가져올 수 있는 추정 이익이 약 6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 그리고 중앙그룹 산하 콘텐츠 제작사인 SLL 같은 경우에 이제 스튜디오 슬램 지분을 지난 4월에 53%대까지 확대를 했었고요. 2029년까지 100%를 확보할 것이라는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콘텐츠리 중앙이 진짜 많이 안고 있더라고요. 바로 판매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작품이 지금 65편이 되는데 작품당 5억 원에 판매할 경우에 구작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액 자체가 300억 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금액이죠. 그리고 글로벌 OTT와 함께 동시 방영을 할 수 있는 이 콘텐츠 자체가 연평균 한 6편에서 10편 정도가 되는데 중국의 대작으로 여겨지는 콘텐츠 2편만 판매를 하더라도 400억 원 수준의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알령이 해제될 경우에 이제 진짜로 숫자가 잘 찍힐 만한 종목으로 콘텐츠리 중앙을 꼽고 있는 거고요. 한알령 이전에도 중국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히든싱어, 냉장고를 부탁해 이러한 대표적인 콘텐츠를 유통한 이력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리 중앙을 향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대 효과, 콘텐츠리 중앙, 그리고 3G 엔터까지 면밀하게 살펴봤는데요. 콘텐츠주의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 지금 정책적인 모멘텀과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징어 게임 효과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반기에 미리 잡아볼 수 있는 섹터일지 투자 매력도 저희와 함께 가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하고 내일 또 휴장이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스탠스로, 이번 주는 또 어떤 스탠스로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분과 함께 시장 전체를 보는 시각 키워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재 모셨네요. 차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관세 이슈 가지고 요랬다 저랬다 하고 철강 관세 또 2배로 올린다라는 얘기, EU에서는 불편하다, 맞불하겠다 뭐 이런 얘기 등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가 또 불편하게 등장하면 우리 또 큰 덩어리 섹터들이 압박을 받기도 할 텐데 이런 이슈에는 많이 이미 노출될 만큼 노출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요. 어떻게 시장 보십니까? 관세 이슈가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고 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그리고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행동 자체가 시장에서 리스크화로 반영되는 것은 좀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부터 보죠. 5월 증시 미국장이 역대급으로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찝찝함이 있었던 불편한 상승이었고 찝찝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US 스틸을 아까 일본에게 UST를 넘겨준 이후에 거기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 내용을 보면은 기존 관세를 25%, 50% 인상하겠다는 내용인데 철강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UST를 미국이 일본에다가 넘겨줄 때
미국도 노조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거든요. 그럼 우리 밥그릇 다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 아니야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라는 노조 달래기용이라는 것이 매우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또 바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러면은 철강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국가별 각계 전투하면서 조금씩 뭐 한 발 양보, 한 발 이해하는 뭐 이런 행보가 나오게 될 텐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본국 기업들과 또 대화 내지는 협상 내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 위치의 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철강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살펴보죠. EU는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EU가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6%, 한국이 수출하는 물량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게 13% 정도 되거든요. 전체 생산에서는 얼마나 되냐 증권사 보고서 중에 전체 생산 물량 중에서 각 기업이 미국에 차지하는 비율을 좀 분석해놓은 자료가 네.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 물량 중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2%, 현대제철이 3에서 3.5, 세아베스틀 지주가 3에서 3.5 역시 세아제강이 한 30% 수준 정도 됩니다. 세아제강이 크군요. 그죠? 근데 지금 뭐 포스코 2%밖에 안 되는 별 문제 아닐 것 같은데 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글로벌 철강이 한쪽 사이드가 막혔을 때 다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저가 철강 물량이 흡수되면서 어떤 수요 위축 공급 과잉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여전히 불편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세아제강은 미국 비중 너무 큰데 하실 수 있죠. 세아제강은 대신 미국 현지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노출됐었을 때 오히려 호재로 해석됐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기업이 넥스틸이었죠. 네. 지난번에 철강 관세 매긴다고 했었을 때 이 기업은 현재 미국에 자회사가 있고 현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미국에다가 납품했었던 물량을 전체 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현지 공장이 확보되어 있는 세아제강과 넥스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안에서 어떤 유연성과 뭐 생산 비중을 조절하면서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타기업 대비는 있지 않냐라는 부분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떠나서 이제 또 미중 간에 싸움이 또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90일 유예해놓고 90일까지 못 기다리고 또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유학생 비자 취소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우리도 할래. 기분 나빠. 트럼프 대통령이 너네 히터리 안 줘서 그런 거 아니야? 왜 약속 안 지켜? 했더니 중국도 똑같이 응수하고 있습니다. 너네도 반도체 준다며. 너도 또 제재하고 있잖아. 라고 하니까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90일은 버텨주겠지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버텨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뭐 시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90일 유예돼서 쉽게 해결하겠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었던 시장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는 뭐 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뭐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불편한 이슈가 있다면 지금 사실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이거 위법이다라고 판결했는데 항소를 했죠. 그 뒤에서 법원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알았어. 일단은 관세가 무효화하면서 법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유효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법리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다시 한 템포 쉬어갈 수밖에 없는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철강이 여기서 바로 다시 또 내일 또 유예한다 이럴 수도 있을 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정황상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국가별로 새로운 관세율로 세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의 생산 공장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철강주들이 오늘 하루는 좀 악재를 피해갈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사이클이 금리 인하 수혜주라는 또 하나의 우리나라만의 좀 든든한 그렇게 될 거 우리나라에서 철강 수요를 좀 많이 만들자라는 쪽에 방향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 시에는 또 하나의 좀 기대감을 갖고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편의 의미로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중국과의 싸움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중국이 잘못했으니 이거는 해법을 찾아낼 거야 라고 찾아내는 것이 지금 아마 전화통화를 할 것이다 시진핑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뭐 좀 시간을 벌어갈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시장은 조금 불편하겠다. 하지만 이것이 막 급락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편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봤을 때요, 지금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오늘 증권사항 보고서도 그랬어요. 상반기에 가장 수익이 좋았던 섹터는 3분기에 이제 조금 언더퍼폼하게 되고, 제일 안 좋았던 쪽에서 좀 아웃퍼폼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제시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과 많이 빠진 것에 대해서 이제 뭐 트레이딩 반등이라도 나와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엇갈립니다. 뭐 실제로 금요일은 차익 실현이 좀 있긴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돼요? 일단은 지금 절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섹터에서 좀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풍력이 올라올 때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었고, 최근에 통신 장비주들도 네, 그렇죠. 맞아요. 은근슬금 올라오는 거 보니 건설주들도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지난주 막판에 움직였었던 것은 우리나라 자체적인 금리 인하와 앞으로도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도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우리나라 개별 호재가 반영된 시장이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키워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가장 최약체인 이유는 국민들 성향이 투자의 속도가 굉장히 예민하고 빠르다라는 점에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고 코인으로 많이 넘어갔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서 일부 미국으로 넘어갔던 자금은 실질적으로 미미하지만 아직은 한국으로 본국으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밸류에이션으로도 지금은 한국이 좀 쉬워 보인다. 이러한 논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한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계속 줄이는 데서 또 줄이는데 한국이 미래가 있겠냐라고 할 때 제가 번번이 말씀드린 것이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죠. 올해 한국 산업개발연구원에서 전망한 것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0.8%거든요. 독일의 경제 성장률 물어봤더니 0%예요. 그런데 독일이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치에 위치해 있을 수 있는 것은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다 쓰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통화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이 잡혔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재정정책에 대한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네. 점. 우리도 유동성 랠리의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양쪽 날개로 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그래서 이번에 10개월 만에 외국인이 5월에는 순매수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매수한 양이 조금 아쉬워요. 요거보다는 조금 아쉽긴 한데 지수 위치 대비해서는 조금 더 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유동성 랠리로서 한국은 기대해 볼 만하다. 이것이 시장에 특징적으로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동성 시장이 일어났을 때 트로이카 업종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트로이카 업종이 뭐냐면 건설, 증권, 은행이에요. 지금 이쪽 보면 시세를 내다 못해 증권주들은 뿜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 초입의 시그널은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럼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건설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되는 것은 원전과 더불어서 신재 생성을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난 주말에 ILF법 수정과 관련돼서 굉장히 불편해서 빠르게 조정을 줬었던 태양광이 이제 풍력이 다시 좀 조정 이후 반등을 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은행, 증권주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본다면 지주사들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이미 유동성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시그널이 보여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증권주사란 말 좀 하기는 조금 불편할 정도까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지금 그래서. 업종 지수가 막 40%씩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타이밍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조정이 어떻게 좀 조정이 되는지를 타이밍을 찾아가 보자. 근데 지주사라든가 증권주는 원래 실적보다는 이런 이슈 속에서 원래 랠리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몰랐는데 여기서 끝이야라기보다는 조정이 좀 예쁘게 와주기만을 기다리면서 나의 템포를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의 수혜 섹터 조금 더 확장을 해주셨죠. 원전과 에너지를 같이 끼워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른 거 건설, 뭐 증권, 은행, 지주, 뭐 뷰티 갈 거 다 가는데 반도체 뭐 하고 있나 몰라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아마 삼성전자를 이제 위주로 보시면 답답할 수 있고 SK 하이닉스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기대치만큼 엔비디아 올라가는 것만큼 못 올라가지만 그래도 두 종목의 위치 에너지는 확실히 다르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못난의 섹터들 안에서 철저하게 네. 소외됐었던 섹터들에서 기대감을 줄 때 그러면 이제는 삼성전자도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5월달 외국인 수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를 1.5조 샀거든요. 삼성전자를 1.3조 팔았어요. 두 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엔비디아 좋아. 다시 봤더니 엔비디아 좋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삼성전자는 거기에 대해서 엔비디아 퀄텀가가 아직도네 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시장은 여전히 반도체로 본다면 하이닉스를 보셔야 되고 시장이 많이 빠져있는 쪽에서의 다음 차례를 본다면 삼성전자가 바닥은 다져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월의 반도체 수출이 과거의 5월 시장 대비해서는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5월 지표들이 좋아요. 지수도 그렇고.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할 수 있을 때 하자라는 부분이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논리 속에서 아직까지 반도체 디램 가격 상승이 확실하게 삼성전자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 다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출이 계속 좋은데요. 수출이 좋고 메모리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요. 네. 그거에 대비해서 너무나 못 간 것이 지금 매수자들 입장에서도 아 이게 바닥인 건 알겠는데 적극적으로 담아서 한국 코스피 지수를 같이 올려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해법으로 만들어진 카드가 홍콩 증시에 상장된 삼성전자 단독 레버리지 ETF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딱 그 심리가 반영된 거예요. 여기서 살 만한 자리인 건 알겠는데 네. 열심히 사가지고 이거 5% 오르느니 막 그 옆에 막 효율성이 딴 있을까? 거 막 10%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 효율성이 있을까? 그러면 2배짜리 만들면 어때? 라는 것이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게 일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속도 면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많이 올라가는 상승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것을 시장이 증명해낸 상품이 저 상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삼성전자 전략은 저가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가능한 논리로서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으로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지금 싼 거 맞아.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네. 아,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멘트들이죠. 자, 함 차장님 이발하셨어요. 네네. 시청자분들이 이발하셔서 깔끔해지셨다. 네. 그리고 함 차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들 주목하고 계셔요. 시청자 한 분이 마음속에 두산 에너빌리티 10만 원 외치셨던 거 변함 없으신지 여쭤보시는데. 이거는 옛날부터 변함이 없었어요. 이번에 올라오는 속도가 요즘 시장이 그래요. 속도를 못 쫓아간다라는 부분인데 뭐 10만 원을 간다 해서 10만 원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근데 저는 항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쓸 때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 상향 5만 원. 그러면은 근데 5만 원 가면 상향 6만 원 이래 버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생기잖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내에서의 TSMC 같은 위치에 있어서 미국이 수주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하청업체로서 그것에 대한 그다음에 SMR 이제 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확대에 대해서 최대 수혜주가 엔비디아 하이닉스인 건 다들 네. 아실 거고 삼성전자가 그의 수혜를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이거는 모르겠어. 하지만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효성중공업은 확실한 수혜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은 글로벌 트렌드니까요. 사실 네. 뭐 젠슨왕이 대만 가서 괜히 원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기도 하고요. 네, 헤어스타일 깔끔이 아니라 섹시라고도 올려주시네요. 네, 자 이제 바이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이오 아스코 효과도 있었고 금리 인하에도 반응을 했고 또 막 여러 섹터에 고민이 있다 보니까 또 바이오의 개별을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바이오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질문은 안 맞습니다. 바이오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그거보다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고 알테오젠 뭐 그냥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펩트론은 어느덧 대장의 위치를 향해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비만 치료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쪽에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녹십자, SK 팜테코라고 하는 종목들이 미국에다가 이제 의의 신청을 냈어요. 반대 의견을 좀 제출했는데 이게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미국 너네 회사가 우리한테 위탁생산 맡긴 거야. 거기에다가 관세를 때리면 어떡하냐. 너네 약가이나 정책에 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좀 제외시켜줘라. GC 녹십자는 너네 희귀 질환자가 주된 우리의 타깃군인데 네. 그리고 너희에서 우리가 원료를 수입해다가 우리가 생산해서 걷다 갖다 파는데 우리가 너희 제품을 갖다 사서 가공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너희를 위해서 우리는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SK 팜테코는 우리가 너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좀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이제 물적 불안과 관련돼서 어떻게 그림을 전개해 나갈까일 텐데요. 일단은 시장의 관심은 제약 바이오주에서는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좀 살아 있어 보인다, 트레이딩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펩트론 빼고요. 펩트론은 이제 이거는 완전히 이제 그들의 영역 안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긍정적인 뷰를 저는 좀 기본적으로 깔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 종목들에서는 이 안에서 변동성이 크거든요. ABL 바이오가 지금 여기 올라가 있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또 의도 맞는 거 아니야? 가는 거 맞아? 이런 이제 계속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대응 자체는 쉽지 않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바이오는 종목 섹터다, 종목 장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은 틀렸어요라고 얘기 안 해주시는 거에서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라고 느꼈어요. 그 질문은 맞지 않습니다. 순화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자, 바이오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이제 함정남 차장님 오늘 시장 속에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섹터는 어딜까요? 미국의 팔란티어가 이제 방향성을 찾아갔어야 되는 위치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엔비디아도 올라왔고 이제 너도 조금 쉴 건지 추가적으로 갈 건지 이제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속에서 상방향으로 돌파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와 광대하게 둘의 연대 관계가 깊어진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앞으로 확장할 것이 많아지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보 데이터라는 것이 자국 내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방산이라는 것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정말로 중요하고 네. 이번에 미션 임파서블 라스트 레코닝 보셨나요? 못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시리즈 한 서너 개는 전 별로였고 미션 임파서블 3가 제일 재밌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이 인공지능에 대한 보안과 자국의 어떤 이런 국가들 간에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 안에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방산의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정부기관과 관련된 데이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는 확실하게 자기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은 팔란티어가 랠리를 보여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후행성으로 좀 쫓아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예의주시했었던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다 조정을 주었습니다. 좀 충분히 쉰 자리에서 이제는 조금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힌트를 팔란티어가 제시하지 않았나. 적극적인 매수 의미보다는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줬다. 팔란티어를 통해서. 종목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소형주 안에는 BI 매트릭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이제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고요. 두 번째는 아티스트 컴퍼니죠. 사실 본심은 오징어 게임인지 좋아하는 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우리가 피부에서 실제로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좀 맞춰볼 수 있는 건 코딩의 세계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지만 광고 쪽, 마케팅 쪽에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빨리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정부기관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 것은 한컴이다라고 하면서 이 세 종목 좀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진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세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저희 팔란티어 흐름을 참고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